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시간 측정 천문 의기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이해를 하려면 편히 앉아도 돼요. 힘들면. 이 영역을 이해하려면 아까 기초 천문학 측정기기에서 이제 단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투표를 통해서 1년의 길이도 알아내고 계절도 알아내고 또 동서남북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24절기도 알아내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시계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 기초 자료를 측정하고 정보를 알고 별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고 이런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직접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의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앙부일구하고 자경루예요. 그러니까 자경루가 저기 앞에 지금 있는데 저 녀석이 1434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1432년에 간이가 나오고 1년 있다가 혼천이가 나오고 1433년에, 그리고 1434년에 앙부일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앙부일구가 나오는 그 시기에 바로 앞에 있는 조선의 표준시계인 자경루가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경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종이 이제 이로써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삼은 거예요. 자경루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쪽 시계는 저 국보로 지금 되고 있는 자경루가 중앙에 배치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현주일구가 되는 거예요. 현주일구가 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천평일구가 있고, 이 현주일구하고 천평일구의 차이점은 연못을 두 개 쓰냐 하나 쓰냐 차이밖에 없어요. 같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거 바로 이 가막사을 건너편에 있는 저것이 정남일구인데 아주 독특한 시계예요. 정남일구가. 그래서 정남일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시계에서는 가장 앞권이 바로 이 세종이 측구법,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쓰는 걸 측구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직접 쓴 것이 바로 이 일성정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경루를 표준시계로 해서 이 일성정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조선에 정말 자존심이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시절에 나오는 중국의 희화라고 하는 천문학자에게 이거를 이제 자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저기 가서 현중일구하고 천평일구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9쪽을 한번 봐요. 209쪽을 보면 이제 옮겨갈 거니까 209쪽에 현주일구 부분에서 시반, 시계의 구조를 제가 만행선 천문체험관에서 교육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종대법이에요, 효종대법이에요? 한신, 그러니까 12지의 한지시에 칸이 10개냐 8개냐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는 지금 10개잖아. 그러니까 세종대법이에요. 세종대의 시법이에요, 아예 그림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다 세종대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앙부일구만 효종대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세종대의 백각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시계바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뭘 또 봐야 되냐면, 여기도 중요한 게 앙부일구 부분에서 (248쪽의) 그림을 이해해야만 왜 시계가 두 개씩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8쪽에 그 248쪽에 제가 2년간 측정해서 해그레문자 24절기에 맞는 남중구도를 측정해가지고 하늘의 구조에다가 투영시킨 거거든요. 그대로. 이걸 천구라고 그래요. 그 천구에 제가 측정해서 올려놓은 값에서 춘추분대를 봐요.
춘추분대가 기준선이에요. 그 춘추분대의 선을 색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봐요. 지금 최승혜 선생님처럼 춘추분의 기준점을 그으라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여기에 있는 해시계들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펴가지고 들고 옮겨요. 저를 따라서 일어서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계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현주일구를 볼 텐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와야 이 구조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반인데, 이 시반이 저 일정정시에도 시반 보세요. 놓여있는 각도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남일구라고 하는 녀석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쪽 뒤에 있는 게 천평일구예요. 그 시반을 한번 보세요. 이거에 공통점이 있죠? 놓여있는 방향과 형태, 향하고 있는 각, 이거를 잘 보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아까 본 간이나 소간이에서 공중에 떠있는 360도 각도가 있었죠? 그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통적인 요소니까, 이게 해시계구나. 이게 해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떠서 지나갈 때 여기 안에 뺑 둘러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어디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시간을 읽는 거는 저기에 있는 간이에서 구조나 여기는 현주일구나 천평일구나 저기 일성정시의나 다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늘의 적도예요.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춘추분 때의 위치 3월과 9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48쪽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춘추분이 요게 핵심이에요. 요 방향대로 얘가 놓여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제가 그린 천구의 그림에서 춘추분 때가 이 선이에요. 그러면 해는 춘분 3월 21일이 되면 위로 올라서요. 해가 이걸 쭉 올려봐. 이걸 쭉 올리면 하늘의 천구위에서 하늘의 적도야. 이 하늘의 적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 아래로 겨울에는 해가 밑에 있어. 그리고 3월 21일 춘분 일부터 해가 위에 있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그림에서 제가 투영시킨 그림에서 춘추분의 위로는 하지고 아래는 동지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늘의 모습에서 태양은 이 선에서 3월 21일 이후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 위에 해가 있다고. 지금 몇 월에 우리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이면 해가 이 위에 있겠어요? 아래에 있겠어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3월 20일에서 9월 23일 추분까지. 그때까지는 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고. 그런데 9월 23일 지났잖아. 9월 23일 지나면 해가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시계가 한 시계에 위도 시계, 아래도 시계 두 개의 시계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48쪽 그림에서 춘추분 아래는 둥지가 있고 춘추분 위로는 둥지가 있어요. 그럼 이 춘추분 때는 해가 여기에 딱 있는 걸친다고. 춘추분 때는 해가 여기에 찍혀야 돼. 여기에 모서리에 정확히. 그래서 3월 21일이 되면 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6월 21일, 7월 21일, 8월 21일, 9월 23일에 이리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10월, 11월, 12월 되면 이렇게 동지 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동지 지나면 다시 1월, 2월, 3월 춘분되면 위로 올라오고 4, 5, 6 되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해시계가 두 개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좀 그렇다. 언제까지? 봄에 3월 21일 이후부터 9월 23일 추분까지는 해시계가 여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23일 추분이 지나면 해가 낮게 내려가니까 그림자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9월 23일부터 언제까지? 3월 21일 춘분대까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가. 그러면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럼 이 해는 이거 아래에 있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 있게 해야 되겠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계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봐요. 앉아보면 지금 여기에 잡혔잖아요. 여기 해시계 그림자에서 여기 잡혔지. 그런데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 시계바늘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계를 이렇게 봐.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임묘 진사오미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좌측임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오른쪽 방향대로. 그러나 아래는 올려다봐야지. 반대로 좌측임묘가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 여기 와 있는 거지. 지금 시계에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늘의 구조에서 춘추군을 경계로 위에 해가 있을 때는 시계가 위에 생기고 그림자가, 그 다음에 가을 이후부터 내년 봄 3월 20일까지는 새 시계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늘의 구의 칸을 봐요. 여기에 지금 옷인데 여기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축, 임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오시를 봐요. 오시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잖아요. 120분. 그런데 출발이 여기죠. 이 앞에 1시간을 초라고 하고 뒤에 1시간을 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새끼 넣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새끼 넣고 그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0개잖아. 한 지에, 오시에 10칸이 들어가요. 이거는 세종 때 시계예요. 백각법으로. 근데 이제 저쪽에 앙부일구감이 그냥 8칸만 있죠. 이거는 효종대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여기에 걸쳤잖아. 그러면 신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간입니다. 신시에 해당되죠. 이게 신시의 경계부잖아요. 여기까지가 신시인데 신시를 넘어섰지. 그러면 신초잖아. 여기는 초의 여 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정이고, 그러면 신초의 첫 번째 칸이잖아. 이거를 초각이라고 해요. 첫 번째 칸은 초각, 1각, 2각, 3각, 그리고 아주 좁은 6을 사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읽어? 신시인데 신초 초각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면 신초 1각이 되는 거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게 몇 쪽이에요? 죄송해요. 209쪽 봐요. 209쪽에 그 표에서 요 표에서 오시를 찾아봐. 이 아래쪽에 있잖아. 이렇게 돌리면 돼요. 오를 읽을 때 5초 5정 보이잖아요. 새끼각은 뒤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현재 시각은 신초 초각에 해당되는 시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몇 시인가 읽어봐요. 3시 28분. 그러면 우리로 3시면 어디에 들어가요? 자, 5시가 1시까지잖아. 그 다음에 미시가 1시에서 3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가 신시잖아. 지금 신시에 들어가죠. 신초라고 했습니다.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근데 단지 여기에서 우리 시계는 일본 하늘의 동경 135도를 기준하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30분을 더해줘야 돼요. 과거 세종 때는 이게 진짜 시계야. 이게 가짜 시계고. 그래서 그렇게 읽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되고, 여기에 이제 구덩이는 왜 팠다고 그랬죠? 연못은? 수평을 잡기 위해서. 그래야 수평이 잡고, 이 축이 뭘 향한다? 우선이 북극성이 아니고 하늘의 북극이라고 이제 프로처럼 하세요. 북극성은 바뀌잖아. 하늘의 북극을 향하는 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추를 매달아 놨어요. 나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추를 매달아서 저 실이 잡아당겨서 완전히 팽팽하게 해서 북극을 향하고 딱 잡아놨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계에는 1년 내내 겨울철과 여름철에 두 개의 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끔 했다. 여기서 보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 여기서 보는 우리 시계하고 손목시계가 이렇게 한 줄씩 돌아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나 아래 갔을 때는 위에서 밑에서 밀려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야 시계가 맞다 그랬습니다. 여기 화면 끊지 말고 계속 천평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계의 면이 두 면에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냥 약칭으로 봄, 여름 시계가 여기, 가을, 겨울 시계가 여기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저기 있는 현주일구하고 차이점은 연못을 두 개 뒀어요. 이 연못을 두어서 얘가 평형이 돼야 되고, 수평이 돼서 물이 넘치면 이건 안 맞는 시계니까 물이 안 넘치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선이 하늘의 북극, 오늘날로 말하면 북극성을 향해야 돼요. 이 선이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는 말 타면서 갖고 다니는 시계예요. 우리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선비들이 들고 다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계예요.
이게요? 예, 그거를 지금 확대해서 복원을 해 놓은 건데 7분의 1. 몇 분의 1? 7분의 1. 7분의 1 크기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직경이랑 정확히 나오거든요, 세종실록에.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은 지남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남철이 뭐예요? 나침판. 그 나침판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들고서 어떻게 북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나침판을 두어서 어디가 북쪽이지? 북쪽 향한 뒤에 얘를 그 방향으로 놓고 거기 내려서 이제 말 타고 다니면 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위에서 못 하니까 내려와서 보고 시간 보고 아 내가 만날 시간이 신시인데 지금이 4시다. 얼른 서둘러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기가 커서 그렇지만 휴대용 시계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 얘도 세종 때 시계 바늘이에요. 아래 보면 지금 여기 시계 잡혔죠? 네. 자, 앉아보세요,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시간이 여기 잡혔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래서 신시에 들어왔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시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미 지나서 신칸으로 들어왔죠. 신칸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칸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는 초각, 그 다음에 1각, 2각, 3각, 4각으로 했다고 했죠. 5개니까. 그래서 지금 1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신초 1각이에요. 이렇게 조선시대는 신초 1각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이 2개니까 저거보다는 더 정밀한 시계라고 보면 해요. 연못 2개니까 더 수평을 더 맞춰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남일구로 가겠습니다. 저 시계는 정남일구인데 정남 쪽에서 정확히 남쪽이라는 게 남쪽이에요. 그 정남의 방향을 잡는 시계예요. 참 대단한 발명품인데 요 안에는 앙부일구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는 앙부일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사유환이 들어있는데 요 막대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귤라고 하는 건데 이 귤을 이용해서 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아침에 해가 있다고 해봅시다. 저기에. 그럼 해가 저기서 뜨면 얘를 돌려. 이 시계 자체를 돌려서 얘를 돌려가지고 요 구멍에 저 해가 들어오게 일단 찾아요. 구멍에 해가 들어오게 해서 찾아서 이렇게 맞추면 밑에 원이 생기는데 이때 이 해가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 해는 저기에 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돌아야죠. 이거 묶어놔서 안 움직이는데 얘가 돈다고 이쪽으로. 그럼 얘를 돌린 뒤에 요 구멍으로 해를 잡아서 해가 그림자가 생기게 하면 정확히 남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 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은옥씨가 읽어봐요. 정남일구는 세종 10년간 만들어서 지남침은 자침으로 항상 남북을 가리키도록 만든 기구를 지남침이라고 하고 지남침을 쓰지 않고도 남북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쪽을 가리키는 hil시계라는 뜻으로 정남일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여기 우리 관광객들 오셨는데 나침판 없이 정남쪽을 찾을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인도 와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나침판 없이 어떻게 남쪽을 잡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이 기록이 세종실록에 들어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여기가 서울 수도 세종대왕이 있는 경복궁 내에 춘추전이나 흥경각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천문학자들이 측정해 놓은 매일매일의 태양의 고도가 있어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자가 10월 9일이니까 한글날이니까 오늘자 서울 경복궁 안에서 해가 남중할 때 각을 갖고 있어요. 정오에 경복궁을 지나가면서 남중하는 각이 예를 들어서 75도다. 매일매일 값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75도 값을 세팅을 해요. 이 75도 각을, 이 각을 75도를 세팅한 뒤에 얘를 돌리면 아침에 저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여기가 남중이 된답니다. 그리고 내려서 치고. 그럼 이 각을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어디로 돌리든 간에 이 각에 의해서 얘가 찾아가면 이 각으로 해를 저쪽에 있는 걸 돌리면 얘를 돌려야 돼요. 전체 틀을. 이 틀을 돌리면 자동으로 이게 남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냥 지남철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설치한 곳에 그날의 남중고도 측정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주 영릉에 오늘의 남중고도 10월
9일에 오늘 정확히 정오 때 남중고도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 각을 세팅을 해요. 75도를 75도 세팅해서 이 기계가 어디로 향하든지 이거를 돌려서 해 있는 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 구멍으로 해가 오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남중이 세팅돼야 되는 원리예요. 그걸 이해하는데 저도 오래 걸렸지만 이 정남일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남쪽을 찾는 데도 쓰지만 사실은 이 안에 24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세요. 선, 열쇠줄이 다 들어있다고.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보면 이 하지선부터 동지선까지 열쇠줄이 다 들어있어요. 앙부일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세로줄이니까 시계도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시계와 달력을 겸하면서 남쪽을 찾게 만든 해시계, 이게 바로 정남일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중국과에서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이것을. 자, 다음에 이제 세종이 직접 쓴 일성정시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넓은 서울 땅에서 이 세종대왕이 직접 사용법을 쓴 이 기계에 대한 조각품이 나왔다고, 쪼가리가.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인사동 근처에 일성정시호의 조각이 나와 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도와준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넓은 서울에서 이게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여기? 224쪽의 세종실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임금이 처음으로 이 의상을 만드시어 희화에게 내리시니 만세 국보일세,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실록을 보면 김돈이라는 학자가 이 일성정시호를 쓰고 나서 뭐라고 써놨냐면, 전하께서 이 일성정시호의 축구법, 그러니까 시계를 읽는 법을 말합니다. 시계 읽는 법을 쓰셨는데 워낙 상세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세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한자도 덧붙이지 않냐고 그대로 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위대한 천문학자였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일성, 해와, 그러니까 별과 해죠. 일성이니까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겸용.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 정할 정자예요. 시계, 의상,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성정시에 하면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판때기에 이 판에 놓여있는 방향은 쟤하고 같죠. 저 현주일구나 천평일구나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판이 3개가 돌아가는데, 고리가 저 3개의 고리 중에 하나가 해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철살줄 보이죠? 그러면 해가 지금 저기 있으니까 철살줄을 향해서 돌려, 저 위를 삥 돌려서 해를 향하게 해. 그러면 얘가 돌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근데 해를 향하려면 이렇게 밀어서 절로 가게 할 거 아니에요, 용적 있는 선이. 그래서 선 두 가닥으로 해가 일직선에 딱 오면 얘가 돌려야 되니까, 돌려서 있는 데를 읽으면 이게 해시계예요. 그거 어렵지 않죠? 아까 저 해시계 읽어봤으니까. 현주나 천평일구처럼 똑같이 나눠져 있어, 시계를. 그러니까 낮에는 이걸 돌려서 해를 향하면 시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계 되죠. 밤에는 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래 이 원의 한 중심에 구멍이 뚫려서 저 용이 물고 있는 안쪽에 고리, 거기가 이거 막아놔서 그러는데, 천문학자는 거기로 구멍을 통해서 저 동그란 도너스처럼 생긴 데 보이죠? 그곳을 향해서 북극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극이 오게 여기서 세팅을 해. 그래서 나침반도 놓고 막 다 해서 하늘의 북극을 찾아. 그럼 이 구멍으로 저 용이 물고 있는 안에 고리, 그 고리가 여기는 복원을 잘못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이중고리여야 돼요. 그 고리의 도너스 사이에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 223쪽 봐요. 223쪽처럼 이 도너스가 하나 두 벌로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복원을 잘못해서 하나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너스의 두께 사이에 빈 공간이 돌아야 된다고. 그 빈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오늘날 북극성을 들어오게 하면 하늘에 북극이 낮게 돼 있는 구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맞춘 뒤에 저녁에 이게 이제 자경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별시계가 작동하려면 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밤 자정에 이거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경로 물시계 작동해서 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정 알림 여기다 세팅을 딱 해요. 선을 딱 그어. 출발 지점에다 여기다가 지금 출발해서 선 그어놓고 그때 옆에 있는 별이 임금별이에요. 그 임금별이 몇 도 회전했냐로 계산하는 게 별시계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1시간에 15도를 도니까 별들도 15도 돌아요. 그러면 어느 별이 기준점에다 잡아놓고 얘를 측정하는데 몇 도 돌았는가를 계산하면 자동으로 시간이 계산되는 거예요. 15도 했다면 1시간 지난 거고 30도 지났다면 2시간 지난 거고, 그래서 칸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로 시간을 측정했던,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조선만이 가진 시계예요. 이게 일성 정시이고, 그리고 이거의 사용법을 세종대왕이 직접 쓰셨다는 게 더 중요해요. 세종대왕이 썼어요. 천문학자가 쓴 게 아니라 세종이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대의 국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희화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그래요. 희화는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천문을 담당한 관리들인데, 그 천문은 황제의 권한이고 중국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선의 세종은 사대하면서 자기가 천문을 연구하게 한 뒤에 이런 걸 만들어내서 누구에게 준다? 중국의 희화에게 준다고 하니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서 만세의 국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거지. 배운 바도 없고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가 표준시계인 자경루가 작동이 되면서 측면에서 천평일구, 그 다음에 현주일구, 정남일구, 이런 일성정시의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저 앙부일구가 바로 세종의 애민의 극치.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우리에게 언어의 권력을 일반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준 위대한 행동이지만 황제의 실현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대대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여기 많이 오셨는데, 한글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종은 천문학자였어요. 본인이 천문학자였고 지시에서나 만들고 하고, 그리고 사용법도 직접 쓰고. 근데 더더욱이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서울의 해정교 종묘에다가 공중시계로 설치해서 백성들이 시간을 읽게 하고 달력을 읽게 해서 망종 때 모내기 할 수 있게 계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어서 백성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영역은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세종의 애민인 앙부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